자, 오늘 설명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주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자, 제 소개입니다.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여기 수리논술 기본서라고 있죠. 올해 신간이에요. 제가 올해 새로 만든 책인데, 제 수업은 이제 요거를 기본 교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논술 전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대입에서 성공할 거냐에 대해 설명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는가를 볼 거고요. 보면서 첫째는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성공하는가를 볼 거고, 둘째는 우리가 논술 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사례를 들어서 볼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간 학생들 순서대로 쭈루룩 나열한 게 아니고요. 논술 전형의 다양한 활용 방법,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사례도 있고 극단적인 사례도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학생 A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스펙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실제 수능 시험에서 받았던 등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딱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수능 공부 계속 열심히 해야죠. 수학이 1등급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물리가 4등급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영어가 뭐 2등급으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국어가 갑자기 1등급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제 경험상 국어가 갑자기 오른 학생을 많이 못 봤어요. 국어는 이상하게 이거 잘 못 올리더라고요. 이거 낮은 학생이든 중간에 있는 학생이든.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수능 계속 준비하는 거고, 준비하면서 수리논술 공부 조금씩 곁들여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거냐? 전체 나한테 허용된 시간의 10분의 1 정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 정도 꾸준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도 꾸준히 1월 달부터 수리논술 공부를 했고요. 꾸준히 준비해왔고요. 저는요, 이 학생이 실력이 계속 너무 잘 늘어가지고 논술 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실제로 올린 합격 후기가 있는데, 보니까 이 학생은 실제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공부했대요. 수업 시간 외에 3시간 정도 복습하는 데 투자를 했대요. 그 정도로 꾸준히 공부를 한 겁니다. 수능 공부 계속하면서. 그러다 보면 수능 점수가 딱 올라가지고 내가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갈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수학 1, 영어 4가 나와서 두 과목 합 5등급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 조금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한양대,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세 군데에 다 논술 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소개드리는 사례들은 전부 다 당연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논술 전형 합격 사례들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입시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의 논술 실력이 되게 늘었어요. 그런다고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학생이 있지만, 진짜 운이 나빠서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시 공부, 수능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능 대박이 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능은 과목 수 자체가 많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등.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정상이고요. 수리논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간의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준비를 해도 좀 기대할 만한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일주일에 3시간씩 복습하면서 준비를 했고,
운 좋게도 한양대, 건국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전부 다 합격을 했고 한양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제가 실력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중간 자기가 집에서 복습하면서 모르는 것들 질문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공부했고 실력이 붙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디든 붙겠다 생각을 했었고 실력이 좋아졌어요. 근데 대학 가면 이공계열 학생들이 대학 가면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서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요? 수능 같은 시험이 아니라 논술 같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잘 봤겠죠? 대학 가서도 시험을 잘 봤어요. 학점도 잘 받았고. 그래서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융합전자공학고 훨씬 높은 학과로 전과를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학생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낫네요. 수학 1등급인 건 똑같은데 다른 과목이 조금 더 낫네요.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이런 학생들 정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3등급이면 완전히 버릴 내신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가 지원하는 대학은 분명히 이걸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보다는 정시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정시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운 좋으면 물리가 2등급으로 오를 수도 있죠. 국어가 3등급으로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나와주면 서울권은 갑니다. 수학이 1등급이기 때문에 정시로도 서울권은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좋은 대학을 바라보면서 논술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초부터 공부한 학생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112 요거로 성대 최저를 여유 있게 마쳤고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수능이 좋지만 서울권 갈 수 있지만 성대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정시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병행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논술이. 이렇게 학생들이 논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두 학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나 비트코인에다가 전 재산을 몰빵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한 10% 정도 묻어두다 보면 운 좋게도 뜻밖에도 그것이 우리한테 아주 큰 소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테슬라를 잡주 취급한 것 같은데 머스크 씨한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시에 올인한다 또는 논술에 올인한다. 필요한 학생도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하되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되 논술은 과목이 한 과목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준비해도 때에 따라서는 눈부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 공부에 집중하면서 논술 공부를 병행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 3시간 그리고 복습하는데 1시간에서 3시간 이 정도 투자하면 논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논술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학생도 있어요. 논술 올인이. 그런 학생들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학생들도 조금 보겠습니다. 학생 C의 경우에는 이 학생은 이제 과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사탐런을 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정 과목이 좀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과 학생들도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여러 가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탐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올해 들어간 학생인데 사탐으로 돌려서 사회문화로 돌려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 학생 보고 말을 했습니다. 너는 사탐론 하고도 6등급 받냐고. 예, 이거 등급 잘 받으려고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못 받았어요, 결국. 예, 아무튼 간에 이 학생 또한 논술에 올인한 학생은 아니고 정시 공부 꾸준히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로 대박이 날 수는 있지만 대박이 나지는 못했어요. 정시로는 대박이 나지는 못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수학하고 영어 합쳐서 2합 5는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2합 5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간 학생이에요. 경희대 수학과 인하대 수학과 항공대 자유전공 세 군데 모두 합격했고요. 참고로 경희대 수학과의 경우에는 서울캠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중앙대 정도 대학에 크게 밀리지 않는 컷을 기록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연초부터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한 결과고, 그래서 정시에는 대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입시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얘가 수학 실력이, 수리논술 실력이 좋긴 했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어가 4등급 나와서 최저에서 망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받았으면 수도권 끝자락, 서울권 끝자락은 안 되고 정시로도 어쩌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인데 보험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떨어졌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다음 학생 볼게요. 선생님 현역이에요? 예? 현역이에요? 현역입니다. 예. 아까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지금부터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학생들, 지금부터 소개드린 학생들 대부분은 현역입니다. 학생 D의 경우는 실력 꽤 괜찮죠? 올해 들어간 학생이에요. 1이 3개나 보이네요. 영어 포함해서. 이런 학생들도 정시 좋잖아요. 이 정도 받으면 서울권 가죠. 서울권 중에 좀 이름 들어본 대학들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근데 이 학생은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꾸준히 해온 거예요. 1월 달부터 작년에 올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고요. 결국 이제 정시는 그렇게 실망할 만한 성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논술 공부 꾸준히 했고 결과적으로 올해 연세대 약학과하고 가천대 의예과 두 군데에 합격을 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예. 그래서 이 정도 받으면 뭐 논술 망해도 정시로 어디든 갈 수는 있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비트코인처럼 훨씬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근데 논술의 장점이 그 여지를 만드는데 커다란 투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10% 정도의 시간? 그 정도만 투자해도 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이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딴 애들도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다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수학 3등급. 수학 3등급이면 이거 논술 해도 될까 조금 의심이 되는 수가 있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학 3등급 이하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논술 올인에 적합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3등급이 나오면 얘들이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게 1111 이렇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도 3 이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웬만하면 서울권 대학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권 대학 가려면 이거 다 올려야 돼요. 다 올리려면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국어도 올리고 수학도 올리고 탐구도 올리고 그러려면 그렇게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올릴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그만큼의 노력을 논술에 투자하면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학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논술 올인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에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받았고요. 논술 공부 꾸준히 이 학생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1월부터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고 작년에 숙명여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합 5는 맞췄거든요. 국어 2, 수학 3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 수능 등급으로는 갈 수 없는 훨씬 좋은 대학을 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논술 전형이다 이겁니다. 학생 F를 볼게요. 학생 F는 조금 이제 A 학생은 4가 좀 많네요. 내신 되게 안 좋죠? 아니다. 이 학생 올해 들어간 학생입니다. 올해 들어간 학생인데 실제로는 이 학생은 어떤 케이스냐? 수능이 망한 케이스예요. 수능이 이거보다 잘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잘 나왔는데 입시에 무조건이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시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얘가 논술을 망할 수도 있고 수능도 망할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은 수능이 망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논술 공부를 하면서 논술 실력도 꽤 좋았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높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강대나 중앙대, 그러니까 3합 6짜리 대학이죠. 근데 3합 6을 못 맞췄어요. 아주 까마득히 못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를 다 못 맞춰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최저가 없는 대학을 한 군데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최저 없는 대학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가끔씩 비트코인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정성을 줄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이 망했을 때 논술 실력 잘 키워두면 최저 없는 대학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다 떨어지고 재수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게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심각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수능 기준으로. 이 학생은 이제 4등급이죠. 수학이 4등급이고 다른 것도 4등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수학이 4등급이니까 수리논술 가망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대학 가려면 서울권 대학 가려면 다 올려야 됩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올리고 탐구도 올리고 해야 된다. 그렇게 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논술에 들이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간 학생이에요.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실제 이번 수능에서 4등급이 나왔는데 4등급이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수준을 넘어서 3관왕을 했죠. 거기에다가 덕성여야 되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리논술 하려면 1, 2, 3등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수학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리논술을 하느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수리논술 강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 수리논술 실력과 수능 실력은 완벽하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은 자기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유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도 수리논술을 열심히 한다면 수학 점수 올릴 수 있듯이 수리논술 점수 실력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등급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등급이라도 지금 몇 명 소개해 드릴 건데 4등급, 5등급 중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몇 페이지를 가득 메워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제 수강생들 중에는 쌓여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의 노력에 달려 있고요. 자, 이 학생은 이렇게 세 군데 논술 전형에서 합격했고 어디를 갈까 열심히 두 군데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장학금을 받는 덕성여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효녀죠. 다음 학생을 한번 볼게요. 다음 학생. 이 학생 보면 이제 주변에 이런 학생이 있으면 수리논술 공부하는 거 뜯어 말리고 싶죠. 왜냐하면 이 학생이 공부하는, 수능에서 공부하는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 수리논술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학생 열심히 수리논술 준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숭실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두 군데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입학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극단적인 그러한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도 수학이 4등급입니다. 근데 이 학생 수학이 4등급이 나왔는데 당연히 서울권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그 중에서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국어도 올리고 수학도 올리고 탐구도 올리고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논술도 한 달이 걸치고 준비를 했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결과 이 학생은 최저가 없는 데를 합격을 했어요. 최저 맞출 수도 없었고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서울시립대 정시로 가려면 요 5개 중에 2개는 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 나머지 뭐 2 정도 그렇게 해야 정시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거 만드는 것보다는 수리논술 높이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다음 학생이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학생 중에 하나예요. 수학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나쁘진 않아요. 2, 3이에요.
수학 빼고는 2, 3이고 수학만 못하는데 이거 프리눈술 시켜도 될까? 그런데 연초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실력이 붙어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어디든 붙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프리눈술 실력이 높아져 가는 게 제 눈에도 보였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생은 건국대를 포함해서 4군데에 합격을 했습니다. 동국대는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학이 5등급, 실제 정시에서 받은 수학 등급이 5등급입니다. 이 학생은 어떤 거냐면 프리눈술 학원에 와서 보는 시험에서 프리눈술 시험 볼 때마다 잘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눈술 실력이 높았던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마다 수학에서 5등급을 맨날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은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랑 프리눈술이랑 다른 겁니다. 이거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프리눈술은 잘하는데 수능 수학은 못하는 학생이었고 프리눈술 왜 잘했냐?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런데 수학은 왜 5등급이냐?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죠. 수능 수학은 요령이 있어야 잘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학생 옆에 수능 수학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수능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면 이 학생은 수능 수학도 5등급이 안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그런 태도에서 학생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리 보입니다. 사실. 네, 이 정도의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먼저 첫 번째 내용 한 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내신이 좋은 학생, 뭐 아닌 거 아시겠죠? 제가 소개해드린 학생 대부분이 내신이 4, 5등급이었고 지금 여기서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재작년에 들어간 학생 중에 내신 8등급인데 홍대 건축학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내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논술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능 수학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느냐? 물론 1등급 학생도 논술 전형으로 가기도 하는데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4등급, 5등급 학생도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1등급 학생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4등급, 5등급 가니까 수능 수학 등급이 낮아야 되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갈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가느냐?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논술 공부 열심히 하면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갑니다. 근데 당연한데 이 당연한 걸 생각 못하고 딴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수능이 몇 등급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일단 수능부터 완성하고 프리 논술을 공부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능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11월 달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수능하고 프리 논술은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제가 지켜본 바라 그렇습니다.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잘 갑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잘 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논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아까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논술은 논술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한 학생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정시로 입학하기 위해 수능 점수가 너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쩌면 논술 올인하는 게 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공부 계속 하면서 논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 논술을 잊어버리고 수능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몇 단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애들이 수리 논술을 왜 못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잘 몰라서, 두 번째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그래서 수리 논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잘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냥 상황만 설명드릴 테니까 수학적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학생들은 다 압니다. 웬만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 교과 과정에. 다 알아요. 웬만하면. 한 3, 4등급 나온 학생들 다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살짝 변화시켜보면 이렇게 2가 되고 이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얘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그때 최소가 된다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을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서 학생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용하고 얘랑 얘가 같아질 때 최소다. 이렇게 풀면 맞는 거예요. 근데 수리논술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여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학생들 똑같이 푼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최소값이 2다. 그랬다가 틀리는 거죠.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얘랑 얘가 똑같으면 최소다라고 배웁니다. 거의 주입식으로 배웁니다. 실제로 수능 수학 강의실에서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둘이 같으면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배워왔고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수능 문제를 풀어왔고 근데 풀어왔는데 풀 때마다 맨날 다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그렇게 되는 문제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문제. 뭔 소리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돼지불고기를 만들었어요. 맛이 되게 부족해요. 맛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유튜브를 뒤져보다 보니까 백종원 선생님께서 설탕을 넣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설탕을 넣으니까 마법처럼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야를 만들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설탕 한번 넣어볼까? 맛있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설탕을 넣으니까 마법처럼 다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설탕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설탕만 넣으면 전부 다 해결된다라는 줄 알았고 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된장찌개 거리를 사와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맛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설탕을 넣었는데 맛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수능 시험은 돼지불고기하고 쏘야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리논술 시험은 된장찌개가 나오니까 똑같은 이론을 적용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사례들을 마치 진리처럼 오인을 해왔던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수능 문제는 풀리니까. 수능은 단답형이라는 출제 방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형태의 문제만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맨날 적용이 되더라도 실제로 원리를 묻는 문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의 탓은 아닙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수학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수능의 탓이죠. 수능에서 아주 특정한 유형의 문제만 내다 보니까 학생이 그 유형에 길들여진 거죠. 진리를 판단하지 않고 답이 나왔으니까 그게 진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수리논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하나하나 다 바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우는 역할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수리논술 잘 못하는 두 번째 큰 이유.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하고 싶다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래 IS의 대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I가 이거고 S가 이거예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주면 학생들 대부분 뭐 하냐 하면 열심히 이 적분을 계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게 익숙하니까 계산하는 게.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I라는 윗줄에 있는 이 I라는 적분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면 얘가 수리논술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 메달을 수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했던 걸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직접 구하자. 잘 생각해보면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구하는 게 익숙하니까. 근데 구할 수 없는 걸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물어본 건 뭔가요? 대소를 비교하시오. 대소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의 키를 비교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이 등 대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가 큰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굳이 줄자를 가져와가지고 키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고, 실제로 칠판이 없어서 제가 그려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하면 얘네들을 기하학적으로 도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막 요렇게 꼬부랑꼬부랑 생긴 도형의 넓이로 표현이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걔가 얼마다는 알지 못해도 딱 이거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풀이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몇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실에 들어있으면 제가 알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게 잘 갖춰지도록 제가 이제 인도를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전 강의 시간에 뭐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풀이논술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뭐 제 말이 아니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풀이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막 유형별로 따다닥 외워가지고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몇몇 학생들만 뽑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좋다고 느끼고 또 도움이 많이 된 것은 아마 풀이논술 문제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논리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기엔 풀이논술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논술을 공부하면서 수학적 논리 구조의 매력에 너무나도 매료되었습니다. 문제를 처음 볼 때 접근 방식을 조언해 줬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의 접근 방식과 문제를 푸는 스킬들을 알게 돼서 시험지를 볼 때 풀이가 바로 보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국한되지 않고 유형별 문제의 접근 방식을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논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수월하게 올바른 풀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문제를 더 잘 풀고 감점을 덜 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있는데 A 유형이 나왔으면 B처럼 풀어야 돼요. C가 나왔으면 D처럼 풀어야 돼요. E가 나왔으면 F처럼 풀어야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A가 나오면 B로 풀자, C가 나오면 D로 풀자.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이 학생은 마스터가 됩니다. A 유형이 나오면 그냥 B로 풀어버려요. C 유형이 나오면 D로 풀어버려요. 그게 뭐냐? 수능 공부법입니다. 근데 풀이논술은 뭐가 문제예요? A가 나오면 B로 풀고 C가 나오면 D로 풀고 E가 나오면 F로 풀면 되는데 G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거기서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풀이논술에서 학생들이 봉착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풀이논술은 가장 큰 차이점이 단답형 객관식이라는 굴레가 벗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 유형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A, B, C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도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우리가 다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보는 문제마다 다 새로운 문제예요. 그럼 그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A 유형은 B로 푼다라는 걸 내가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A를 B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문제가 있는데 평균값 정리라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려보면 못 풉니다. 못 푸는 이유가 정말 이상하게도 애들이 평균값 정리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애들이 평균값 정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 풀까요?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쓰면 그냥 풀리는데
그걸 써야지라는 생각을 못해요. 학생들이 수리논술 문제를 못 푸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능 강의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수학 교재의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애들은 시험장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겠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데 쓰면 그렇게 된다 라는 말을 하면 그거 배워봤자 애들이 문제는 여전히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서 왜 평균값 정리를 써야 될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다른 수리논술 선생님들과 제 강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능력이 익혀져야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푸는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본래의 목적입니다. 유형화, 패턴화 시켜서 했던 거, 경험상 예전에 내가 했던 거 푸는 게 아니라 못했던 것도 풀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는 게 수학적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리논술 문제를 공부했어요. 얘가 그걸 어설프게 익혔어요. 어설프게 익히면 그냥 대충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이해를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못 풉니다. 근데 얘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풀어냅니다. 하나를 공부하도록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시험장에 오롯이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수업 후에 반드시 스스로 풀이를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은 잘 모르겠던 문제들은 앱에 넣어두고 계속 봤대요. 근데 몇 번을 봤냐면 4~5번 볼 때는 그냥 암기식으로 억지로 풀어낸다고 생각하겠지만 6번이 지나면 그 안에 숨은 논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흡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기한테 흡수가 돼야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6번 이상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간 학생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떤 것은 실제로 올해 수능 시험에 나와서 이를 마치고 저는 수능 수학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실제로 1등급이 안 나오던 학생이거든요. 킬러 문항 하나 더 마치고 1등급 나왔다고 고맙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물론 이것도 100% 똑같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살짝 변형된 것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수업 제외하고 매주 3시간씩 논술 시간에 논술을 복습하는데 할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준 시험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단 하나도 풀지를 않았대요. 이 한 문제를 마스터하면 다른 여러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수리논술 준비할 때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푸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문제들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할 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수강할 때 이제 종종 질문하시더라고요. 여기 학원에 입학할 때 테스트 보냐고, 또는 수학 등급 보냐고. 하나도 안 봅니다. 저는 수학 등급도 안 봅니다. 수능 수학 등급도. 대신 한 가지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수학 실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들은 꼭 복습하자. 요거는 학습을 받습니다. 요거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들은 꼭 복습할 자신이 없다. 그냥 나는 수업만 듣고 넘길 거다. 그러면 제 수업에 등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알려줘요.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거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려드린 걸 제대로 이제 복습해서,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잘 모르는 거 복습할 마음가짐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정시든 뭐든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그 어떠한 전형 방법이든 그 어떠한 방법이든 쉽게 대학 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정시로든 뭐로든 논술도 마찬가지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기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쉽게 대학 가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할 때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수업 들은 거 복습하는 거 1시간에서 3시간 그거는 매주 꼬박꼬박 하자.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시험을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학생들이 수업 들어와서 가장 괴로워하는 시간이 수업 들어오면 먼저 시험부터 보고 시작하거든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부터 보고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60분 동안 앉아서 있는 거 너무 괴로워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되게 당연합니다.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논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답안이 잘 써질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꾸준히 매번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답안이 써지고 문제가 풀리는 거지.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험장 여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지와 같은 시험장에서 행동 능력을 정립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간을 정해두고 답안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 막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풀지도 막막하고 풀었는데 어떻게 쓸지도 막막하고 근데 그걸 해보다 보면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하고 나서 두드려 맞아야죠. 하고 나서 계속 못 풀고 이거 시험 보면 이제 점수가 부모님들한테 맨날 가거든요. 부모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얘가 그래도 수학 좀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점 만점에 막 7점, 3점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런 학생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논술전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전 연습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풀이의 요령이 있는지를 발견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각 문제별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들을 체크해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시간 분배를 용이하게 해줬대요. 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괴로운 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괴로운 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얼마든지 괴로워도 시험장에서 웃으면 되는 거죠. 파이널 수업은 시험과 비슷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고 제한을 두고 풀어보니 실제로 시험 볼 때 미적분 문제부터 풀고 확통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겠다거나 문제당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감이 와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으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는 면도 있고 이미 알고 있던 개념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점. 그래서 개념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제시문을 보고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이게 제 수업 시간에 1, 3월 달에 하는 내용이에요. 교과서 증명부터 하면서 기본적인 논증 방법을 익힙니다.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지, 생각하는지, 증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주제를 볼게요. 기출문제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보는 거는 후반부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학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다시는 그 대학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완전 이 문제랑 100%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이런 요소도 필요하고 이런 요소도 필요하고 이런 요소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적인 요소가 겹쳐지지 않는 문제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나왔던 이 요소, 이 문제에서 나왔던 이 요소, 이 문제에서 나왔던 이 요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게 다른 문제에 적용이 돼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같은 대학, 이 시립대 들어간 학생인데 시립대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 패턴을 익히니까 실제 논술시험장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완전 텍스트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이 똑같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했고, 이 학생은 지금 쓴 거를 보면 합격 수기에서 작성한 내용인데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문제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느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대학의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뭐 수열이 나왔다가 확률이 나왔다가 미분이 나왔다가 완전 다른 단원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다른 단원의 문제가 나와도 각 대학에서 좋아하는 논리 구조가 있어요. 논리 구조, 발문 방식, 그런 것들이 각 대학의 분위기라는 거고, 그것이 사실 똑같은 수열이 나오고 수열이 나왔다, 똑같은 소재가 사용됐다보다 더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 분위기라는 거, 패턴. 이 학생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해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학생들이 이런 거 고민하면 시간 낭비니까 제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이런 능력들이 다 갖춰지도록 연초부터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인도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제 강의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가 정규 과정이고요. 그 중에 1, 3월은 제가 기본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이라는 이름을 붙으면 쉽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니고, 수리 논술의 논리적 구조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활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일 지루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증명만 연습하는 거니까 지루한 시간인데 가장 학생들의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진도 상황 고려해서 공통과정만 다룹니다. 1월, 3월에는. 근데 공통과정으로도 공부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요 공통과정의 개념을 가지고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방법. 다음 4월, 6월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진도를 조금 나간 상태일 테니까 미적분 앞부분을 같이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규 과정인데 필수 유형이라고 이제 중요한 유형들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논술 고유 유형이라고 적은 거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논술에만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수능에도 나오고 논술에도 나오는 유형도 공부하는데 그건 후반부에 공부를 해요. 그건 학생들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거든요. 수능에서 풀던 유형이니까.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을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수능에서 본 적 없는 유형들 4월, 6월에 공부하고, 범위는 미적분 전반부까지 주로 다루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정규 파이널 과정,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들 종합적으로 학습합니다. 전범위라고 적어놨는데 주로 수학 공통과정과 미적분까지 다룹니다. 확통기한은 특강 형식으로 따로 할 예정입니다. 확통기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리논술 시험에서 현재 출제 경향이 어떠냐 하면 미적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요. 확통기한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요. 어느 정도로 쉽게 나오느냐 하면 그냥 교과서 기본 문제 수준으로 나와버려요. 수리논술 문제가. 그래서 막판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미적분에 집중을 할 거고요. 확통기한은 막판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 정해지면 그거 보는 대학 시험 보는 학생들만 막판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정규 과정이고요. 9월 이후부터는 이제 9월 달 좀 지나면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그때 추석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까지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 특강에는 이제 9월 달까지 실력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 실력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시험지 자체를 잘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력 내에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가진 실력 내에서 점수를 최대 많이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서 이제 확통 특강, 기하 특강 이거 따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10월 이후에 실제 시험이 있는 기간이죠. 1학기 수리 논술 시험이 있는 기간이고, 이때부터 이제 대학별 파이널 진행이 됩니다. 대학별로 따로따로 수업을 합니다. 연대 파이널, 시립대 파이널, 홍대 파이널 등등 이렇게 진행하고, 그 대학의 출제 범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관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다음 이제 매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1시간 1시간 소개를 할게요. 저는 3시간 30분 수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30분 수업하고, 세부적인 구성이 이래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분, 20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오면 시험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시험부터 보고요. 기본기 과정 나갈 때는 시험부터 보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 조금 하고 시험 보고 그럴 때도 있고, 이거는 제가 주제에 따라 조절할 거고요. 시험 보고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진행되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는 단편적인 예거든요. 아, 이 주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같은 주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자체를 정복할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합니다. 그 주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배형되어 나오고,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 저는 아마 저만 그럴 겁니다. 30분 추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수업이 소규모 수업이잖아요. 학생들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30분을 남겨놨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는 다시 쓰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 풀었던 거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쓰고 가자, 그런 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추가 문제풀이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0분으로 반별 맞춤 학습을 진행하고, 이렇게 일주일 1회 수업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리 논술 공부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요거 공부하고 복습하는 거, 하루 이틀 내로 복습하는 거, 그것까지 준비가 되었을 때 등록을 하십시오. 복습 시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왔다, 아는 건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몰랐던 것들 복습하는 거고, 아는 게 많이 나왔다 그럼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좀 많았다 그럼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은,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 실력 향상 위주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주입해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실력,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근본적인 수학적 능력 굉장히 쉽게 강의합니다. 그리고 매시간 논술 모의고사 보고요. 채점 기준표, 그리고 실제 답안 채점 해줘서 답안 작성 능력 향상시키고, 첨삭 굉장히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틀렸던 풀이로부터도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료가 넘사벽입니다. 제 수업은. 그러니까 이제 교재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학생들이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수리 논술 공부를 딱 복습하고 끝내야 되는 학생이 있고, 올인하는 학생은 일주일 내내 수리 논술 공부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학생들도 굳이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다른 책 찾아볼 필요 없이 제 교재 내에서 추가 문제 풀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 안에 많은 연습 문제들과 해설을, 자가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끝나면 부모님들께 알림 문자 발송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복습하는데 공부하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생길 수 있으니까 매 수업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학생들 복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서 접수 시에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학생하고 같이 대학과 학과 선정을 하고요. 여기까지.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논술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이건 나중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왜? 이거는 선택 과목 결정하는 거는 학생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설명회가 1월달, 12월달이니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수학하고 과학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물리가 쉬워 보여서 물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9월 달에 지학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학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지금 시점에 제대로 결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능에서 수학이랑 탐구 선택 과목에 제약이 있어요.
논술 전형에서도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을 쓰는데 2합 5, 3합 6 쓰는데 사탐은 못 넣는다 이런 대학도 있고 또는 확통 못 넣는다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울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미리 선택 과목 잘 정해야 된다는 거고, 자 물론 미리 말씀드리면 학생이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탐구 2과목 선택하면 아무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확통으로 도망가고 싶다거나 사탐으로 도망가고 싶은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아, 나 점수가 너무 안 나와. 3은 점수 되게 잘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그걸 허락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비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올해 추가로 이런 대학들이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반영되는 방식이 어떤 대학은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대학도 있는데, 어떤 대학은 사탐, 과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근데 과탐 선택하면 가산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요. 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은 미적분 기하만 인정하는 대학이 있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의예과나 특수학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미적 기하 적용 시 1등급을 상향시켜서 적용해주는 대학도 있고요. 또 탐구 과목도 모든 과목 다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과탐 2과목 필수 응시 이런 대학이 있고, 좀 까다로운 대학,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여긴 안 적어놨네요. 여기 제일 밑에 있네요. 서로 다른 분야의 과탐 2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물원 물투 안 되는 거예요. 물원 허원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대학은 응시 조건 없어요. 근데 최저 적용식, 예를 들어 2합 5를 선정할 때 내가 뭐 수학 2, 사문 3 이런 식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거기 한 과목을 끼려면 반드시 과탐으로 껴야 된다. 동국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이제 시간 낭비 없이 한 과목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받으신 수리논술 자료집 있습니다. 2026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자료집. 가장 뒤에 2페이지에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뒤에 2페이지에 탐구 영역과 수학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 2번 꼭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죠. 거기 꼭 확인해야 된다. 거기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들어있으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선택 과목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